안녕하세요. 50만 달러 빚의 사나이예요. 오늘은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매년 친구들하고 2박 3일 또는 3박 4일 여행을 떠나요. 매년 국내 여행만 가다가 올해는 처음으로 이 친구들하고 일본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출발하기 3일 전, 여러분도 잘 아시는 7월 1일 아베 정부가 한국에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했어요. 이미 몇 달 전에 잡혀있던 여행 계획이라 뒤숭숭한 분위기 가운데서 일본 오사카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일본은 이번 방문을 합해서 세 번째 방문이에요. 동경, 야마가타, 그리고 이번 오사카까지. 나는 30살에 일본 동경을 처음 방문했어요. 전 일본 여행 전 당시에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30대 중반 이상인 분들에게 과거의 어린 시절 일본이란 나라는 아시아란 대륙에 있을 수 없는 판타지 같은 나라였어요. 내 어린 시절 서남, 중앙, 동아시아를 통틀어 유럽과 동등한 국민 소득을 갖춘 나라는 홍콩, 싱가포르, 브루나이? 일본 정도였고요. 홍콩, 브루나이,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 일반적인 국가라 보기 좀 힘들고요. 일본만이 아시아 대륙의 자존심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버블경제 시대의 일본은 한국이 범접하기 힘든 무시무시한 나라였어요. 전문가 식견이 아닌 저렴한 일반인 식견으로. 당시의 상황을 표현하면요, 우리나라 모든 주식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요, 일본 전자회사 소니를 넘지 못했어요. 한국의 산업 대부분이 일본의 현 기술 1, 2단계 아래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그저 해외에서 주문받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전세계 국가의 하청공장이었습니다. 지금의 베트남, 몇 년 전의 중국을 상상하시면 돼요. 이 당시에 중국, 베트남 같은 국가가 아닌 한국이 전세계 제조업국의 중심이 된 배경이, 중동은 친미국가였던 이란이 호메이니의 혁명으로 반미로 돌아섰고요. 아랍국들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중동 전쟁에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유럽과 미국을 적으로 간주했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같은 친서방, 친미 중동 국가는 석유만 팔아도 먹고 살만하니까 제조업에 관심이 없었고요. 동남아 국가들은 베트남 전쟁, 폴포트의 킬링필드 등등 당연히 반미, 반서방 정책을 펼치는 국가들이었어요. 중국은 개방 개혁 직전인 공산국가였고, 중앙아시아는 지금의 러시아가 아닌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이었죠. 이 시기 동서냉전 막바지 상황에서 자유진영인 한국과 대만만이 싼 임금과 성실하고 좋은 기술력을 가진 노동자들이 있어서 제조업을 바탕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었어요. 그냥 내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역사 채널도 아닌데 너무 이야기가 많이 샜어요. 디지털 음원인 mp3가 2000년대 나오기 전까지는요,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들었고요. CD 플레이어도 있었는데 음질은 좋은데 CD 자체가 카세트 테이프 대비 가격이 비싸고요. CD 플레이어 자체 무게랑 부피도 상당해갖고 휴대하기가 불편했어요. 180분짜리 자유로운 녹음이 가능한 공 카세트 테이프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모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부피도 작은 워크맨이 디지털 음원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의 필수 아이템이었어요. 그 워크맨의 대표 주자가 일본의 소니였고요. 소니 워크맨 두께가 당시에 1.3에서 2cm, 진짜 얇았어요. 그리고 당시 일본의 워크맨은 오토리버스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어요. 오토리버스 기능이 뭐냐면, 카세트 테이프 A면을 다 들으면 카세트 테이프를 빼서 다시 뒤로 집어넣는 행동을 거치지 않고요, 바로 뒷면 음악을 자동 재생시켜요. 이게 당시 80년대 초중반에는 좀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당시 소니 워크맨의 가격은 한 17에서 23만원 사이였는데, 지금 가격으로도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당시 80년대 초중반 일반 근로자 월급이 30에서 50만원 사이였을 거예요.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물건이었죠. 지금의 150만원 정도의 애플 아이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니가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 다음 차선책으로 선택한 브랜드가 일본의 아이와였어요. 디자인은 굉장히 투박했는데 가성비가 좋았어요. 디자인은 진짜 별로였습니다. 2000년 전까지는 일본 전자제품을 뭐라도 가지고 있으면요, 그건 주변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럼 당시 삼성과 LG는 뭐 했을까요? 당시 LG는 골드스타, 금성이었습니다. 당시에 국산 전자제품은요, 애국심으로 버틸 때였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였고요. 졸라 구리고 후진 걸 아는데 애국심으로 사줬습니다. 외제 학용품을 쓰면 선생님한테 쳐맞기도 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삼성이 마이마이라는 워크맨을 만들었는데 품질이 진짜 형편없었습니다. 당시엔 전자제품이 사자마자 고장이 나도요, AS라는 개념이 잘 없을 때라 전파사에 가서 고쳤어요. 그리고 당시 국산 전자제품이 정말 잘 고장이 났습니다. 2000년 접어들면서 K-팝,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 전 지역에 현재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이전엔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 선진국은 홍콩하고 일본이었어요. 특히 일본 만화와 게임 시장, 하드웨어와 소프트 파워는 미국보다도 영향력이 컸습니다. 지금은 일본 만화 게임을 좋아하면 오타쿠 취급을 받는데, 당시에 일본 원어 만화책, 일본 만화 비디오 테이프를 소장하고 있다는 것은요, 시대를 앞서가는 행동이었어요. 당시 일본 만화 비디오 테이프 복사본 가격이 2만에서 2만 5천 원이었습니다. 당시 27년 전 물가를 감안하면요, 결코 싼 가격이 아니에요. 당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천공의 성 나프타, 나우시카 등등의 극장판 만화부터요, OVA 오리지널 비디오 시리즈까지 찾는 이가 많았는데 구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엔 불법이었습니다. 일본 문화를 정식 수입하면요, 한국이 대만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일본 사무라이 문화에 종속된다고 하던 난리였죠. 해적판으로 들어왔던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한국 사회에 엄청난 인기랑 영향을 끼쳤어요. 해적판이라 공식적으로 집계는 안 되는데 당시 초중고 일반인까지 몰라서 안 본 사람 빼곤요, 다 봤을 겁니다. 전 시리즈 발행 부수가 국내에서만 아마 500만 권은 넘었을 거라고 봐요. 일본 만화의 파워는 정말 대단했어요. 1975년에서 2000년 사이에 일본 애니메이션 출판 만화의 수준은 세계관이나 극화, 그림 수준, 연출력, 스토리 다 예술의 경지에 올라왔습니다. 지금의 일본 만화 수준은요, 발전은커녕 진짜 엄청나게 퇴화된 겁니다. 당시 한국 문화계는요, 음악을 제외하고 영화, 게임, 만화 철저히 약자였고요. 문화 개방이 되면 일본 만화, 게임,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 철저히 유린당할 거라는 불안과 위기감이 팽배했어요. 영화계는 스크린 쿼터 사수라는 극렬한 저항을 했어요. 영화계는 당시에 안성기, 박중훈 같은 유명 영화 배우들이 시위에 참가해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 언론이 조명을 자주 받아왔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하지만 그 외 문화계는 다들 관심도 없었고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상황과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한국 내 일본 문화는 마니아 측면이 강한 반면에 일본 내 한국 문화는 좀 더 대중적이라 생각을 해요. 영화도 한국에선 헐리우드 히어로물로 하고 대작 빼고는요, 그리 힘을 쓰지 못하잖아요. 당시엔 패션도 일본에서 유행을 한 후에 1, 2년이 지나서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냥 당시에 일본이 하는 건 다 옳았고요, 멋있어 보일 때였어요. 내 어릴 적 일본을 가보진 않았지만 일본의 물가는 한국의 10배 또는 그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엔 너도 나도 일본으로 불법 체류로 일하러 갔어요.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으로 일하러 오고 싶어 하듯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일하러 많이들 갔습니다. 11년 전 어릴 적 가보고 싶었던 판타지의 나라 동경에 처음 갔을 때 도시를 보고 느낀 감정은요, 뭐지? 이게 도쿄인가? 생각보다 세련되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1990년대 한 중후반 느낌? 딱 그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한국이 6, 70년대 초가집이었을 때 이런 도시를 세웠구나 라는 생각에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로 11년이 지나서 다시 방문한 일본, 변한 게 거의 없어서 그대로인 일본을 보면서요, 들었던 생각이, 일본이 사회 인프라에 투자할 돈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요즘 해외여행을 가면요, 유명한 여행지보다 일반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요. 깨진 보도블럭과 한국의 1호선보다도 낡아 보이는 일본 지하철과 지하철 역사 시설, 중국도 위챗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쓰고 한국도 온라인 페이 결제랑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아직도 현금 사용을 고수하는 일본을 보면서요, 그대로 멈춰서 있는 일본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본 방문 때 일본인들이 사는 집의 천장이 낮고 되게 좁은 집과 수많은 경차랑 자전거를 이용하는 일본인들을 보면서요, 검소한 민족이라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동안 내가 너무 일본을 과대평가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내가 일본에 오래 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여행객으로서 며칠 지낸 경험으로 섣부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일본을 방문해서요, 가장 즐거웠던 기억이 내 어릴 적 기억에나 화폐의 가치가 있었던 10엔, 100엔 동전들을 쓰면서 한국의 1995년 정도의 도시 감성을 느끼면서 일본을 돌아다녔던 기억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온 느낌? 비록 일본은 기초과학이 한국보다 탄탄하고 매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요. 사회 다양한 분야에선 아직도 한국이 많이 뒤처진 건 사실인데, 일반인의 삶에서 피부로 느끼는 관공서의 일처리 능력하고 사회 인프라 등을 보았을 때는 한국이 서울의 도쿄보다 더 세련된 도시인 것 같아요. 물론 한국이 비정상적으로 빠른 서비스를 하는 국가이기도 한데, 한국은 기술을 삶에 어떻게 응용해야 하는지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일본이 한국보다 비싼 부분은 있는데 소비자 생활 물가는 오히려 한국보다 싸게 느껴졌고요. 일반적인 외식 비용은 상당 부분 일본과 한국이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져요. 10배의 물가 차이가 이렇게 좁혀졌다는 것은 일본이 쇠퇴했던지 아님 한국이 엄청 발전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저출산 문제랑 북한과의 관계만 잘 해결되면요, 극동아시아의 강대국이 될 거라는 국뽕맞은 생각을 해봐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내 예전 기억과 감성으로 불안감이 컸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요, 한국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선 비중있게 다루진 않지만 중소기업의 피해가 클 거라고 봐요. 이번 기회로 소재 국산화로 더 많은 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길 바라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베가 죽을 때까지 일본에서 수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일본이 정치, 사회, 문화가 지금처럼 멈춰서 있겠죠. 그럼 이만 일본에 대한 영상을 마칠게요.